안녕하세요. KBS 박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2차 재유행이라는 불안감이 또다시 전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위협은 기존의 모든 질서와 룰을 깨트리면서 세계 경제를 가늠하기 어려운 침체의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우리는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요? KBS 1라디오에서 준비한 방송의 날 기획대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함께 할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얘기하지만 막상 이 주식시장 과열된 거 아니면 부동산 시장 과열된 걸 보면 정말 이건 딴 세상 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근본부터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코로나와 경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그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의 과열은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말이 있죠. 그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무 큰 빛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햇빛이 안 보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는 안 들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경우에 그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충격이 가해진 아주 큰 변화가 있을 때는요. 생활상에 구체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요. 어떤 구체적인 무슨 지표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2번 정도. 네. 그거 어마어마했습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때죠. 네, 그때 완전히 세계 경제가 바뀌어 버렸는데요. 네. 그 얘기의 시작은 그 미국 그 고정 환율제가 멈춘 데서 시작이 됐어요. 네. 70년대 전까지는 그 한 30년 동안 석유에 관계된 체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미국의 달러화가 금 가격하고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모든 통화는 달러하고 고정이 돼서는 고정 환율제였고요. 석유는 달러로 가격이 고정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었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프리플로우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하고 달러를 갖다 연동하지 않겠다라고서 금본위주를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때부터 외환 시장에서 금 달러 가격이 이제 변동 환율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는. 네. 그런데 그 전후 30년 동안 있었던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달러의 가치가.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그 석유 가격이 원래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었잖아요. 네. 달러가 떨어지면 우리 석유값도 떨어지니까 우리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우리 석유값을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매기고 석유 생산량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1973년에 1차 석유 위기가 시작이 돼요. 네. 지금 이 환율제가 변동이 되고 석유 가격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안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아주 공포로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네. 참고로 얘기하면은 석유의 부족 사태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그 전쟁을 선포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유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 문제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석유값이 조금 오른다는 조짐을 보이니까 이 세계 경제 전체가 시스템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사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네. 이것 때문에 영어로 패닉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석유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네. 이게 70년대 말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 미국이 그 사상 초유로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기들 그 달러의 가치를 그냥 그 변동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치가
일파만파가 돼서 시스템을 어떻게 흔들지를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이 불확실성이 구조를 어떻게 흔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의 유령. 네.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이렇게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 구름이 시스템 전체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코로나19 위기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 스페인 독감 때나 아니면 이 홍콩 독감 그때 치사율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코로나19의 치사율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번에는 그동안의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스템까지 진짜 완전히 다 뒤바꿀 만큼 엄청난 위기나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도요. 백신 얘기는 뭐 좀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하고 1968년에 있었던 홍콩 독감도 굉장히 이제 악질적인 병이었죠. 네, 그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랬는데 너무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저 봤는데 77억 명이 넘었다고. 네, 70억이 넘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 40년 전에는 30억이라고 가르쳤는데. 네. 1918년하고 1968년하고 지금 다른 바는요. 세계 인구의 규모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화의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한 60%를 조금 넘는 정도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네. 그 거대 도시들끼리의 그리고 물류와 인적 자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긴밀함이라고 하는 것도 68년하고 1918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풍토병으로 가라앉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순식간에 팬데믹이 돼버리고 전 지구적인 사태가 돼버린다. 네. 이 점에 있어갖고 옛날에 있었던 질병하고는 지금 21세기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 위협이 이번에는 좀 그전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이걸 코로나19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더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오일 쇼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조금만 문명사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역사상 존재했던 그 시스템 중에 제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뭐 인도나 이슬람이나 로마 제국이나 중국 한나라나 이런 게 다 이게 제국 시스템이죠. 네. 근데 이 제국 시스템은 보통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 제국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밑에 깔고 있어요. 최근까지 그런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우리 인류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19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 진영이 망한 다음에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체제는 역사의 완성품이고 네. 이건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역사의 종언이라든가 뭐 세계는 평평하다라든가 이런 책들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약간 솔깃했거든요. 이제 그렇죠. 우리 인류가 이런 것들 다 위기들을 극복하고 정말 이제 우리한테 장밋빛 청사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이걸 코로나19가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언제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지도 모르고 이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럼 그 백신 이걸 갖다가 몇 년 정도를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되느냐 뭐 대략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옛날에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 14세기 돌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참회를 하고 순례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의 위기가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코로나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거는 백신입니다. 네, 그렇죠. 그 마법의 탄환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저건데요. 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사람들 지금 뭐 알려져 있는 단위만 해도 한 140군데 정도가 지금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2상까지 끝내가지고 뭐 3상으로 들어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서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삼상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이 내년 중반이나 내년 후반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할게요. 삼상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하고의 가격 협상이나 생산량 협상도 아주 순탄하게 되고 네.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도저히 이 백신이 그 질병을 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나 있습니까? 뭐 네. 한두 개도 아니고. 네. 문제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은 개인이 그 방역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인류가 집단적으로 이 병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려면은 인구의 어떤 한 시점에서 70% 정도는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네.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는 게 목표인데 이걸 가로막는 요소가 한 3가지. 첫 번째는요. 이 항체 형성률입니다. 네. 그 우리가 불주사 옛날에 이거 맞으면은요. 네. 다 맞으면 다 홍역이죠. 홍역 면역 그 항체가 다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백신마다. 그래서 맞는다고 해봐야 몇 명이나 항체가 형성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지난 6월에 미국의 파우치 박사 있죠. 네, 질병관리본부 네, 이끄는 분. 네. 그분은 75%만 되면은 자기는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다시 얘기하면은 좀 쓸만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뭐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홍역은 우리가 일생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따끔 맞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지금 이 코비드19의 경우에는 19의 경우에는 이게 몇 달을 1년이 안 갈 거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측이 많고 네. 3달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연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야, 그럼 뭐 1년에 4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다가 그 얼마 전에 최근에 네. 아주 좀 굉장히 좀 암울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좀 확신이 된 건데 그 걸렸던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3개월 보름 있다 또 걸렸는데 홍콩 사람이었죠. 예, 그 사람이. 예. 네. 유전자 배열이 다른 종류의 그 코비드19 바이러스였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항체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3개월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심증이 아주 높아진 건데 허허, 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 요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힘든 건데 공짜로 가가호 방문해서 직접 놔준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사회적인 백신 저항률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게 가장 낙관적인 조사가 한 30%가 안 맞겠다고 나옵니다. 그럼 좀 약간 비관적인데 네. 60%가 넘는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오, 그건 정말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다 맞아도 지금 항체 생길까 행성이 말까 4분의 3밖에 안 생기는데 예, 그것도 안 반 맞겠다고 정도가 안 버티고. 맞아버리면 더 거기다 힘드네요. 문제 하나가 지금 이건 전 세계적으로 퍼진 병이기 때문에 어느 네. 한 나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여러 군데서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네. 전쟁 지역도 있고 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전 세계 77억 8천만 명의 그 70%가 어느 한 시점에 70%가 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말한 3개월 정도가 되는 항체를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그 상태를 만드는 일이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네.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 잡지가 있죠. 네.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이제 과학자들하고 그 전문가들한테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적에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인데요. 물론 설문조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충 사람들이 얘기한 건 한 2025년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비욘드 그 이후까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야,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2025년이면 앞으로 5년 더 이런 생활을 했는다는 얘기네요. 그냥 못 살아 소리가 나오죠, 그냥. 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이 기획대담에서 마지막 시간 경제 이야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중대 결정을 하나 내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부를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대립 구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 살리기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냐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아닌 나라가 없어요. 네. 이걸 아마 제일 이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냈던 나라가 아마 스웨덴일 텐데 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스웨덴 얘기는 못 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경제 살리기라는 건 뭐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게 옛날식 패러다임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19년까지 거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경제학 교과서가 있고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준칙처럼 되어 있는 경제 정책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는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든가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든가 뭐 등등등등 지난 30년 동안 해왔었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원칙들이 있는데 경제 정책의 원칙들이 네.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지키고 이것대로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수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라고 네.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요 역사적 선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네. 그 사람이 그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최초의 저서는 1919년에 나온 그 윈스턴 처칠의 경제적 결과라고 하는 책인데요. 1920년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경제는 이미 19세기의 근본위제라든가 19세기식 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하고, 어디서는 물론 인플레이가 나타났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 19세기에 하던 식으로다가 균형재정 같은 정책을 취하고 고정환율제 같은 걸 했다가는 이 경제가 다 쑥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케인즈의 인식이었는데, 20년대에 유럽 각국의 정상들과 이 사람들은 어거지로라도 19세기식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네. 케인즈는 그래서 1926년에 이미 예견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옛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을 고수했다가는 이른 말로도 할 수 없는 참극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20년대에 했었어요. 굉장히 빨리 그렇죠. 미래를 좀 내다봤던 그런 케이스군요. 그 아니나 다를까 1930년대가 되니까 그 국제 근본위제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세계 대공황이 닥치게 되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렇게 인류의 그 인구의 숫자가 불어나고 엄청나게 구조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네. 여기서 2019년 이전의 경제정책, 균형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기부양책이라든가 네. 이런 상식을 고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케인스가 지적한 1920년대에 그 19세기를 고집했던 유럽 정치가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각국 정부가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모든 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인 금융 재정 정책을 쓰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보여준 그 코로나 대응 경기 정책이 전형적인 그 종래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그냥 답습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금융 시스템하고 대기업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걸 파이어월, 하나의 방화벽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대충 언제 생겼냐면은 1930년대에 있었던 그 유명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우선 주식시장에서 자산시장이 무너진 다음에 그 자산시장의 불씨가 금융 시스템으로 번졌고 그게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투자가 무너지면서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위기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위기를 맞는 정형화된 모델이 금융 시스템하고 대기업이 무너지는 거를 막으면은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동시장이나 사회 부분에서의 고통은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지키는 이 기둥에 해당하는 금융 시스템과 기업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1997년 그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98년, 99년에 벌어졌던 일들도 비슷했고요.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나타난 뒤에 미국에서나 국제적으로 벌어졌던 대응 매뉴얼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의 그 경기 회복 양태가 나타나냐면은 K자 회복이라는 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K자 방향은 좀 생소한데요. 뭐 L자, U자, V자 방향 이런 아닙니다. K자 회복. 예, 네, 예. K자 회복. 네. 혹시 야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OK 목장의 결투는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어떤 그 옛날에 80년대 어떤 굉장히 무식한 사람 하나가 네. OK 목장의 결투를 야목장의 결투라고 네, OK자를 붙이니까 야자처럼 망신을 했다는 그런 농담이 있죠. 네. 제가 갑자기 썰렁한 농담을 한 이유는 그 K자의 생김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주목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 그 위로 올라가는 선이 하나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있죠. 그러네요. K자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하던 위기 대응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요, 정부가 기업 부분하고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거액의 보증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굉장히 큰 패키지들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 네. 부분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날 수도 있고 상당히 안정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방화벽을 강화하는 건데, 네. 그럼 여기로 들어간 유동성이라든가 자금이 보통 기대하는 바로는 여기서 은행들이 유동성이 많고 그러면은 일반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실물 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게 2010년대 초반에 그 양적 완화의 논리였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돈이 그렇게 풀리지는 않고 다 자산시장으로 가버렸죠. 네, 전부 자산 가격만 있는 대로 부풀려서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은행들만 전부 다 더 부유해졌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 돈이 거의 안 갔던 것 양적 같더라고요. 완화라는 게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돈을 찍어낸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행들의 그 계좌에다가 그 엔터키를 때려가지고 그냥 잔고를 늘려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자산시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돈이 도는 곳,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라든가 그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산시장 부분은 K자의 윗부분처럼 계속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태가 미국의 지금 그 SP 그 500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의 그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S&P 500 지수라고. 예, S&P 500 지수요. 네. 근데 이거를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준 기구가 계속적으로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계속 돈을 풀고 있어가지고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어떤 자기 동력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배를 따지면 왜 멍텅구리 배라고 있지요? 네. 마지선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체 동력은 없고 동력선이 끌고 가야 되는 배. 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미국 연준에 의한 거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회의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죠. 네. 근데 이건 그렇죠.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각 나라에서의 주요 자산 시장들이 계속 지금 과열되는 양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반면 그 노동 시장에서의 실업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서민 생활하고 직결돼 있고 산업 경제의 실질적인 작동하고 직결돼 있는 여러 지수들은 그 K자의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있죠. 네.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정체를 면치 못하고 실물 투자, 그러니까 그 그린필드 투자 같은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지냐 이것도 굉장히 암울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 회복은 V자도 아니고 W자도 아니고 K자처럼 나타나는데 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기존의 매뉴얼을 고집한 결과가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K자 회복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라서 굉장히 깜짝 네. 놀랐는데 저는 암울합니다. 이런 표현대로 지금 현재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 경제 살아나지 않고 실업률은 그대로라서 서민들의 생활은 그대로인데 아니면 더 나빠지고 점점 나빠지는데 만약에 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로 이렇게 돈을 푸는 방식으로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라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질 거고 그 상황에서 결국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가 나타났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응 매뉴얼을 얘기할 때 그게 1930년대에서 온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불씨가 금융자산에서 그 자산 시장에서 시작됐고 이렇게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외계 생물체에 가깝거든요.
지금 뭐 자산시장이고 노동시장이고 사회고 전면적으로 지금 불이 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파이어월이라고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기업 부분을 지킨다고 해서 노동시장하고 사회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1, 2년 지나면 어떻게 회복이 되려니 기둥만 지켜두면 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고통이 나타나냐. 우선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나타났어요. 지금 4천만 명, 5천만 명 실업률이 굉장히 위로 치솟는 게 좀 빨리 나타나는데 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그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까지 다 붕괴하고 이런 일은 아직 안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한 그 여론조사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올해 하반기에 그 해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이 70%가 넘는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느 경제신문에서 했던 조사인데요. 예. 그래서 노동시장이 붕괴해서 실업률이 30% 막 20%가 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좀 더 포착하기 힘든 게 사회적 위기인데요. 네. 사회적 위기는 이런 지수로 포착이 안 되고요. 주로 사회적인 비극과 재난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형적인 게 지금까지도 문제인데 그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죠. 네, 미국에서. 네. 이게 분명히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걸 밑에 깔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종 갈등에서 그 시위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는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유색 인종들이었죠. 사회적 갈등은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스페인에서 마스크 안 쓰겠다라는 시위가 있었죠. 네, 그랬었죠. 이게 좀 해외 토픽 이게 좀 무슨 웃음거리인가 이게 진담인가 아닌가 실제로 이랬었는데. 네, 화면으로 봤더니 막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들은 또 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참 신기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그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부를 때 보통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네. 즉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회적으로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은 불신이 쌓이게 되고 사람들의 좌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달래지질 않으면은요. 각종 음모 이론이 판을 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정부 대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강한 저항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이게 초래할 사회적 비용은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갈등이 멀리 갈 것 없이 이번에 그 8월 15일 날 대규모 집회한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은 정부의 그 방역 대책에 별로 협조할 생각은 없었던 분들인 건데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회적 위기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멀리 갈 것 없이 아주 몸으로 가깝게 다가오고 느끼고 싶으시면은 지금 학부 형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제가 지금 직접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진짜. 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예, 그리고 자녀들이. 아이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는 붙어있고 이래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이 좌절이 한 달, 두 달이 쌓였을 적에 이게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적 자본을 어떤 식으로 잠식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예측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자녀 얘기를 좀 하셔서 또 하나 코로나19로 걱정이 되는 게 약간 세대 간 격차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푸는 양쪽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을 올려놨는데 그 자산을 소유한 건 어쨌든 기성세대거나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거고 자산을 소유한 분들은 그에 비해서 실업으로 당장 눈앞에서 어려움을 실물로 겪는 건 또 청년 세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전부 다 돈을 풀었는데 돈을 풀 때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면 그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 그 뒤에 갚게 되면 결국은 지금 청년 세대 아니면 지금 학생인 세대들이 나중에 커서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 세대 간 격차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면 그 문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하고 저는 견해가 다른데 좀 중요한 문제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국채를 얘기를 하면은 이 빚을 져갖고 자식들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국채 이 문제를 사람들이 뭐하고 헷갈리는 거냐면은 가계부채랑 국가부채를 헷갈려서 생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계부채의 경우는요, 저도 뭐 집안 살림 합니다만은 빚 안 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 지면은 빨리 갚는 게 좋고 자식한테 빚 넘겨주면 안 되죠. 그런데 국가부채는 왜 이야기가 다르냐면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개별 경제 단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가게나 기업처럼 개별 경제 단위가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를 형성하는 금융 시스템과 이 통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인프라예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국가가 전혀 빚을 내지를 않잖아요. 금융 자산이 소멸합니다. 그렇죠. 전부 국채를 기반으로 예, 움직이는 생각해 자산들이 보세요. 지금 많으니까요. 근본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 네. 자체가 국가의 부채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부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왜 그 복식부기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복식부기 우리가 T자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가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하나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부채를 내가지고면은 빚을 졌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빚낸 돈으로 어떻게 써서 어떻게 지금 사회를 풍요하게 할 것이냐 그걸 네.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몇몇 그냥 늙은 세대가 이런 저 같은 그냥 아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먹고 끝내버렸다. 이러면 당연히 그 지탄을 받아야 되죠. 네.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문제라든가 어떤 교육 문제에서 획기적인 어떤 길을 열어준다면은 그 국채를 써가지고 하는 혜택, 그 베너핏을 갖다가 젊은 세대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것만 가지고서 생각하는 그걸 갖고 이게 손해 되는 게 아니냐. 그건 가계부채의 사고방식이 국가부채의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세대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융의 본질은요, 시간하고 공간을 매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적으로 돈이 부족한 곳하고 돈이 남아도는 것을 갖다가 매개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는 시점하고 네. 어느 정도 돈이 남아 돌고 좀 풍요하게 됐을 때 두 시기를 매개하는 이자라고 하는 걸 계기로 해서 매개하는 역할도 금융이 합니다. 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코로나 위기가 닥쳐서 아주 절박하게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후대 세대를 해서 만약에 돈을 안 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더 못 사는 상태가 됐다. 네.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그 욕 그렇죠. 먹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걸 걱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이제에서는 자, 금이 100억 원어치 있어. 그러면 100억 원만큼 이렇게 돈을 찍어내자. 이렇게 네. 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신기하게도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담보로 돈을 네. 찍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미국 국채를 담보로 얼마든지 돈을 지금 찍어내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네. 이게 한국도 가능한 거냐? 네.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본이지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재정을 넓힐 수 있는 그거의 제약 요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국가의 조세 징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자기가 발행한 부채로서 자기가 그 세금을 받을 때 그걸로 받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면은 네. 그 부채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주권 국가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요소는 국채 시장에서 이걸 어느 만큼 용인을 해주느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그걸 발행을 하면은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데. 네. 힘이 없거나 이런 조그만 나라들에서 발행한 국채를 막 발행했을 적에 이게 뭐 프리미엄이 막 올라간다든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좀 그런 그렇죠.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당연히 원론적으로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1930년대에 지금 재판인데 1930년대에는 대공황 때문에 그 화폐 가치 절하 경쟁이 있었어요. 돈 가치를 서로 막 낮추던. 예, 서로 그 팽창적인 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수출하기 수출 위해서. 경쟁력도 네. 올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메커니즘은 다릅니다만은 지금 어느 나라 정부도 공채를 발행하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그 전에는 뭐 그 40%, 50% 정도만 적자가 GDP 대비 적자가 난다 그러면 뭐 말이 많았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 짠돌이로 유명한 독일 국가조차도 지금은 파격적인 재정 팽창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판이거든요. 독일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독일도 변했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봅니다. 네, 진짜. 별일 다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축통화 국가가 하니까 국채 시장의 양상을 잘 봐야 되는데 네. 국채 시장에서의 지금 분위기는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어떤 그 위험의 요소가 등장하거나 지금 이럴 만한 상황인지 그건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케인즈가 여러 가지 이 파격적인 제안들을 했던 거와 비교하자면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도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위기다 보니까 기존의 좀 정형화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넘어서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경제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뉴딜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30년대 얘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썼던 바로 뉴딜 정책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일반 명사처럼 됐죠.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오해가 하나 너무 그 팽배해 있는 게 있어요. 정부가 돈 풀면 그걸 뉴딜이라고 그러는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돈만 풀면 그게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를테면 저번에 이명박 정부 때 그 4대강 사업하는 거 갖고 그것도 뉴딜이다 이런 그런 경제학자들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좀 정부가 돈 푼다 이거죠. 그 뉴딜은 정부가 돈을 푸는 게 아니고요. 그 33년에 뉴딜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했었던 중요한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뉴딜이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정부가 돈을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격 그전에 안 해봤던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실업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 중에 이 미술하는 분들이나 연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분들 올해 수입이 0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이러는 게 어떨까요? 그 국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 미술인들하고 연극인들을 다 고용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전국의 모든 관공서 건물과 학교 건물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연극인들은 거기 가서 학교 이런 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고용하는 거 어떨까요?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파격적이죠. 이게 바로 33년에 루즈벨트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학교라든가 관공서 건물에 곳곳에 벽화들이 남아있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진짜로 벽화를 그렸던 건가요? 그 뉴욕의 락커펠러 센터라고 있죠. 거기가 보면은 그 레닌, 그 혁명가 레닌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파격적이죠. 또 파격적인 게 어떻게 있었느냐. 이렇게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여러 사업도 하려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공채도 발행해야 되고 빚도 내야 되고 막 사업체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균형 예산을 지켜야 되는 조직인데 막 그렇게 사업체처럼 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론이 있으니까 국가 재정을 아예 둘로 쪼개버립니다. 사업체 같은 국가 재정과 그래서 일반 회계 재정을 그 장부를 하나 쓰고 그다음에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내고 돌리는 사업체 그 장부를 또 따로 씁니다. 요게 1932년에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권이 했었던 일이에요. 파격적이죠. 진짜 파격적이네요. 이렇게 정책들이. 파격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파격적인 정책이 고용보장제 같은 게 있어요. 잡 개런티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정부가 돈을 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 고용을 하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곳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춰서 대충 추산을 하면 대충 한 30조 정도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정책인데요. 이게 2019년까지의 경제학의 상식에서 보면 꿈 같은 잠꼬대 같은 소리다 그래서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뉴딜 지금 파격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연장에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왜 대통령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이걸 아주 더 진전시킨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용보험이 아니고요. 소득보장보험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고용보험하고? 지금 우리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취업상태냐 실업상태냐를 갖다가 나누는 게 무의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전 노동이라고. 굉장히 근로시간이 짧거나. 그렇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낮에 그 식당에 나가가지고 한 5시간 일하고 들어오시는 그 이제 전업주부들 계신데 이분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취업상태냐 실업상태냐.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애매하죠. 근데 이게 방과후 교사분들도 그렇고 아까 말한 미술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형태로 이 사람들이 보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각자가 뭐 라이더 일을 하든 플랫폼 노동을 하든 우버 운전을 하든
지난 한 1년, 2년 동안 쭉 벌어오던 소득이 가령 월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그 월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약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자를 보호해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지금처럼 취업을 나누기 애매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약간 기본소득하고 이렇게 개념이 좀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 최근 들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네. 고용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플랫폼 노동자 늘어나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하고도 좀 맞물려 들어갈 수 있을 것 바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거 한 건데요. 한 5달 정도 이렇게 일하다가 네. 가령 라이더로 한 서너 달 정도 일하다가 배달 갑자기, 같은 일을 하시다가 플랫폼 여러 가지 노동자들 사정이 돼서 대표적인. 그냥 넉넉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회 안에서 고용 상태인 거냐 아닌 거냐. 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지금 경제는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경제의 근간을 지금 그렇습니다. 지켜주시는 지금 거예요. 요새 네. 언택트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얘기들로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네? 언택트가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저는 언택트에서 좋은데요. 네. 그 택트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어떤 건가요? 뭐 정서적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든가 이렇게 즉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인간 사회가 굴러가려면은 물리적인 접촉 총량은 불변이에요. 아, 제가 택트를 안 하면요, 접촉을 안 네, 하면 접촉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접촉을 더 해줘야 돼요. 네.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더 해주셔야 돼요. 그게 총량이 다 예. 유지되는 거군요. 예. 택배 기사분들이 그렇죠. 해주신다는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위치를 해주질 않으면요. 네. 우리가 이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하고의 싸움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파격적인 사회 정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홍기빈 대표님이 항상 보니까 협동조합 이런 데 관심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도 뭐 국가적인 얘기도 이제 거국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고 세계적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책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제 개인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지금 네. 많은 얘기 나오는 것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돌봄이라든가 네. 방역, 보건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기능과 서비스들 있죠. 네. 이거를 그 보행 가는 거리, 워킹 디스턴스 그러니까는 반경 4km, 5km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과 도시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네. 이전에도 뭐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협동조합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예, 있었잖아요. 로컬 푸드 같은 것들도 로컬 푸드?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가령 그 지역 방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병원 그 병상이 있는 데로 가려면 막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든가 또는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적에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그 지역 단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활동의 범위가 많죠. 돌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뭐 많습니다. 그 밖에 뭐 등등등등. 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가 그냥 그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자치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네. 지역 자산, 마을 공동 자산을 조성을 하자. 공동자산. 예.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웰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자산을 지역 공동체의 자산을 마련을 해서 이를테면 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자산을 해가지고 이걸 공동 관리를 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반경 5km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식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 네. 이런 식의 팬데믹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죠. 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동자산, 커먼스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마을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어떤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서, 아파트 자치라든가 뭐, 그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협동해 가지고 해결하는 식으로 가자. 이게 미래의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재택근무가 그래도 좀 일시적으로 하다가 말고 뭐 이러지만 네. 미국에서 보니까 아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구글이나 아니면 네. 애플 같은 거대 회사들이 다 재택을 해버리니까 네. 이분들이 예전에는 막 출퇴근했을 텐데 네. 이제는 다 집에서만 산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막 변화가 좀 생겨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어떤 좀 급격한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어떨까요? 서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살리기 힘들었던 게 하도 이사들을 많이 다니니까. 네. 이건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분들하고 뭐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거 형태라든가 이렇게 도시화, 밀집된 도시화가 카드랗게 어떤 그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난다면은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도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지 않겠느냐.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그냥 조금 바꿔놓는 게 아니라 진짜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뉴노멀이다. 이제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 단위에서 네. 향후 개개인은 어떻게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지금 목장갑도 좀 끼고 왔는데 지금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장갑에 앞에 얼굴에 막 가드 이렇게 막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 있죠. 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네. 지금 백신은 멀고 지금 마스크는 가까우니까 뭐 개인 방역 철저히 합시다. 무슨 그게 있고요. 네.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추상적이고 뜬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경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협동이 사람을 살릴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지구적으로 조직된 원리는요.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요. 컴피턴스. 네. 그래서 엣지를 발휘하고 뭐 별 영어 용어가 다 있죠. 뭐 능력을 보이고 경쟁력을 보이고 효율성을 보여서 네. 남들보다 앞으로 치고 나가서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여러 가지 좋은 보상이 오고 이게 우리 경제 활동의 상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구호가 생각나는데요. 1등만 살아남습니다. 맨날 그랬던 거.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지금. 난 2등만 해도 어디야 그래서 맨날 살았던 사람인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있죠. 요번에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다 같이 느낀 바가 있는데요. 네. 나 혼자 아무리 이거 하고 무슨 방호복 입고 무슨 방독면 쓰고 다닌다고 그래도요. 함께 협동하지 않으면 이 병은 이겨낼 수 없어요. 야, 그러네요, 진짜. 근데 방역만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도 그렇고 가게 회사 업체도 그렇고요. 여기서 사장님 말씀만 듣는다고 무슨 다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모두가 지금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치고 협동을 해야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요 얘기만 드리고 맺을게요. 옛날에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 때인데 네. 그리스 사람들 용병이 1000명 정도가 페르시아에 이제 돈을 받고 싸우러 갔다가 네.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1000명이 전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저 이란, 이라크 어디서부터 막 헤매가지고 그리스로 되돌아오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고생한 사건이군요. 네. 그 1000명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철저하게 평등하고 협동하는 관계였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곳에 떨어졌고 지도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사방에서 적군이고 네.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0명이 혼연일체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한 사람처럼 1000명이 진짜 한 마음이었겠네요.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들의 딱 목표는 딱 하나였대요. 무조건 바다를 찾자. 바다만 찾으면 어떻게든 집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데는 지난 30년 동안은 개인 간의 경쟁이라는 게 미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경쟁만이 미덕은 아닐 겁니다. 협동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의 미덕을 빨리 기억을 다시 살려서 네. 곳곳에서 협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기폭제 같은 게 될 것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찾아나가면 좋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마을부터 마을 동네 사람들하고 뭘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택배 중에 네. 어르신 택배 있죠. 네. 어르신들이 왜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 지하철 택배를 하면서 플랫폼에서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대요, 업체에서. 네. 그러면은 가령 제가 어느 서울시 성산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성산동 주민들끼리 먼저 성산동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그거 하실 용의가 있는 어르신들을 조직해서 마을 차원에서 한번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우리가 저기 그 성산동에 사는 사람이 저기 무슨 문래동에 있는 노인분한테 연락이 닿아서 그분이 문래동에서 성산동에서 와서 그 짐을 가지고 해화동으로 가고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근데 성산동에서 성산동 어르신한테 바로 부탁드리면 바로 가니까 네. 훨씬 더 이익이죠, 모두에게. 네. 이건 그냥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자신감과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끝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홍동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의 날 기획대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마지막 시간으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